전 세계를 뒤흔들어놨던 베네포디의 Getting Over It. 그 작품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는 계열밖에 나긋나긋 잔잔한 나레이션이 사람 성질을 긁어놓는 점인데요. 이것은 베네포디가 직접 밝히기로 오늘 리뷰할 게임 The Beginner's Guide에서 영감을 얻은 거라고 합니다. 발음 굴리기 빡세니까 앞으로는 비기너즈 가이드라고 부를게요. 비기너즈 가이드는 그 전작인 스탠리 패러블과 마찬가지로 게임에 대한 게임입니다. 스탠리 패러블이 게임의 형식을 취해서 게임이라는 인공물의 허구성을 낱낱이 고발하는 형태를 취한 것과 같이 비기너즈 가이드 역시 가장 중요한 소재는 게임입니다. 스탠리 패러블의 개발자인 데이비라는 아저씨가 직접 내레이션으로 등장하는 게임인데요. 이 아저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인 코다라는 친구가 개발한 게임들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해설해준다는 형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스탠리 패러블의 개발자가 만든 후속작인 만큼 이 작품 역시 작품 저변에 깊게 깔린 게임에 대한 비아냥과 조롱이 있으리라 속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품은 스탠리 패러블과 정반대로 결코 게임을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려는 것이 아닌 작품입니다. 오히려 게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게임이란 예술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게임을 통해서 코다라는 인물의 내면을 오롯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마지 않는 나레이션이 우리를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코다의 작품 속으로 견인하죠. 조금 안타까운 점은 코다의 모든 작품은 그가 만들고는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서 친구인 데이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다는 점 정도일까요? 코다라는 인물이 만든 작품은 정말 여러 게임 개발자들이 그렇듯, 아니 모든 창작자들이 그렇듯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풍의 작품에서 시작하지만 데이비는 코다의 첫 작품에서 독특한 포인트를 캐치합니다. 바로 중간중간 떠있는 인공물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은 구조물들. 이 첫 모방에서 나타난 인공물이 이 이후에 코다의 게임에 영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작품에서 무려 17개의 코다의 게임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0번째 카스 모방품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모든 코다의 작품을 소개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비기너즈 가이드를 구매하신 후에 데이비의 나레이션과 함께 모두 즐겨보는 걸 권하고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코다의 작품들은 전부 초반에 몰려있는 편입니다. 가령 첫 번째 게임 속삭임으로부터의 도주.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총을 사용할 수 있고 총을 발사하면서 어딘가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첫 게임인 만큼 정확성이 없다는 거. 총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에겐 적이 있어야 될 건데요. 게임에서 무기를 주는 이유는 그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속삭임에서는 무기는 주는데 적은 없고 심지어 총알을 다 쓰면 재장전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데이비가 내레이션으로 떠든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 뿐이고요. 또한 정크 볼륨을 갖다 넣기도 하죠. 다른 게임들이 의뢰하는 짓이니까 뭔가 탈출 게임에서 미로가 있고 그걸로 플레이 타임을 늘리는 꼼수를 고지고대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건 다행히도 우리의 친절하고 상냥한 내레이션 데이비가 게임을 살짝 조작해서 그냥 빨리 보내줍니다. 고마워요 데이비. 이 작품은 상당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코다의 이후 작품에 지대한 영감을 주게 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족벅으로 인해서 코다의 마무리는 희생이 아닌 승천으로 변하는데 그의 속삭임에서의 도주는 제한된 공간에서 목적을 수행하기만 하면 끝나는 작품이지만 어떤 버그로 인해서 끝부분에서 승천을 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데이비가 스킵해준 미로의 모양도 보이고 그냥 외부 배경으로 삼은 우주도 보이는군요. 이 이후로 코다가 만든 작품들을 데이비는 하나하나 해설해주기 시작합니다. 가령 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게임도 있고요. 이 작품이 좋은 건 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진로가 변해가는 것을 절대 체크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게임치고 굉장히 신선하죠. 일종의 개념 예술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확인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줄 알았던 길, 그리고 전진을 하려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다양한 상징을 작품에 담은 게 신선하죠. 이건 데이비가 해설한 게 아니라 제가 한 해설입니다. 해설자가 둘이나 있으니까 복잡하네요. 이런 식으로 코다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줍니다만 가끔씩 코다는 영문 모를 짓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의견을 자율적으로 네트워크에 업로드해서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득 담겨 있는 방을 계단 꼭대기까지 올려놓은 주제, 계단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서 플레이 경험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 1시간 넘게 그냥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기도 해요. 물론 이런 플레이 경험에 유해한 건 코다가 꼴랑 아마추어 개발자라 그런 거고 경우 없는 이런 부분은 데이비가 나서서 게임을 조작해서 스킵하게 해주니 감사히 여기라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이던 코다는 어느 순간부터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통해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이후로 코다의 게임은 점점 이상해지는데 작품의 마무리 부분에는 언제나 가로등을 넣고 아마 일종의 골 역할을 하는 거겠죠. 눈 덮인 산장에서 계속 청소만 하는 게임을 만들거나 혼란,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아예 코다의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난 더 이상 이런 걸 만들 수 없어. 이 지문은 숨겨져 있는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게임이 시키기로는 눈을 감고 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사실 눈 감고는 도저히 깰 수 없을 뿐더러 저 선택지 자체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점점 코다의 작품들은 망가지고 자기 파기적으로 변해간다고 데이비는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남들에게 코다의 게임을 보여주고 그의 작품에 가치가 있다고 해주는 것이 데이비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데이비는 이 게임을 출시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코다의 작품을 소개하겠다고는 하지만 코다의 심리 상태엔 차도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다 못해 작품 전체를 하나의 파괴적인 고립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파괴적인 게임의 이름은 타워, 타로 카드에서 멸망, 파멸을 의미하죠. 그동안 자기 게임을 쓰레기통에 넣던 코다가 이 게임하는 메일로 데이비에게 보냈습니다. 작품 속엔 인간이 노가드로 외워서 풀려면 좋게 몇 시간을 박아야 풀 수 있는 투명 미로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보르트 포스뿐인 암호, 그리고 최후에는 게임 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과할 수 없어서 게임을 직접 조작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문까지. 그렇게 코다가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플레이어가 절대 넘을
수 없게 만든 문디엔 데이비에게 내 게임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하지만 두 번 다시 나한테 말 걸지 말아줘. 가끔씩 내가 널 위해서 게임을 만든다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게임을 가져가서 남들한테 보여주지 좀 말아줄래? 네 것도 아닌 걸 남들에게 뿌려대면서 날 지켜주는 유일한 경계선 좀 그만 침범해줄래? 내 게임을 꼭 뜯어 고쳐야 돼? 가로등 좀 그만 넣으면 안 될까? 원래대로 놔두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무리 나에게 내놓으라고 다그쳐도 줄 수가 없어. 말 그대로 갖고 있지도 않으니까 내가 좌절했거나 망가졌다고 생각하나 본데 사실 나보다 네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내 의도를 이해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마. 코다가 데이비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네가 게임을 만드는 걸 멈추게 한 사람은 나였구나. 그렇지? 내가 한 일 때문이었어. 내가 너에게 독을 타버린 거야. 이 시점부터 데이비는 미쳐버립니다. 비기너스 가이드는 말 그대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혹은 어떤 문턱을 밟은 사람에게 주는 마음 따스한 가이드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상처를 준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비기너스 가이드가 위안을 주려고 한 것은 코다로 대표되는 창작자들이고, 비기너스 가이드가 신나게 까내리는 것은 그것을 개발한 데이비 본인입니다. 가장 먼저 데이비부터 생각해봅시다. 사실 데이비는 이미 성공한 게임 개발자고, 그가 코다의 게임을 보면서 하는 말은 꽤나 적확한 평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평론을 일로 하다 보니까 남의 평론을 많이 보게 되는데, 평론가들이 게임 얘기할 때 허구한 날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기도 하죠. 가령 코다의 게임 중에 단방향으로만 계속 진행되는 노잼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의 벽을 제거하고 나면 수많은 가능성과 길이 보인다며 더럽게 재미없는 가림막으로 상상력으로 가득 찬 기회들을 모두 가려버리는 이 게임을 보고 데이비가 진심 어리게 비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이 다양한 게임의 가능성을 체험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코다는 저 많은 갈래들을 굳이 왜 만들어 놓은 것이냐? 라고요. 평소 게임 평론이나 리뷰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 파트 자체가 게임 속 선택지에 대한 은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몇몇 게임들은 아예 선택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다시는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가능성을 제거하죠.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을 경험할 수 없어야만 선택이란 것이 유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혜지랑 지수 둘 중에서 하나만 사귀어야 되는데 세이브 로드에서 두 가능성을 모두를 즐긴다면 애초에 선택지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단방향으로 둘 다 할 수 있게 만들지 그냥.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일부러 다이처 플레이를 종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코다의 작품들은 전반적으로는 데이비와 같이 달고 다른 게임 개발자 입장에선 게임의 편의성을 박살내거나 불편을 유도하는 이용자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령 청소만 계속하는 게임은 그냥 과제일 뿐입니다. 끝에 보상이나 목적지가 없다면 그건 게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데이비가 하는 나레이션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작품의 끝에 데이비가 미친듯이 코다한테 까이고 데이비가 오지랖을 부려서 미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전의 모든 경험들이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코다는 그 스스로의 스타일이 있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이런 게임이 좋다는 양을 썼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모방덩어리에 불과했던 0번째 게임과 첫 번째 게임은 자신이 만든 게임에 왜 총이 필요한지 왜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넣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후반부의 작품으로 가면 코다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플레이어의 입장에선 불편하고 귀찮을지라도 그의 색깔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들 뿐입니다. 계속 청소만 시키는 게임은 그 편안하고 따스한 분위기가 갇혀서 가끔씩 클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한히 그곳에 머물고 싶은 게임이고, 코다는 애초에 이 루프에서 플레이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이 게임의 목적은 이거였던 거죠. 그런데 데이비는 이 목적들이 마치 무의미한 아마추어의 실패인 연금이라, 그리고 게임을 조작해서 강제로 진행을 시키고 나름 위안이 되던 클린을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던 요소인 가로등. 사실 코다가 가로등을 놓았던 건 7번 게임 뿐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게임은 데이비가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로등은 언제나 작품의 최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데이비는 이것을 게임의 목적, 골처럼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청소만 하는 게임은 무한히 루프하는 구조인데 그 뒷면에 가로등이라는 목적지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플레이한 버전에선 가로등이 있었죠. 이건 이제부터 코다의 게임이 아닌 겁니다. 데이비가 주물러 놓은 게임에 불과한 거죠. 이 작품에서 풍자하고 은유하는 양상들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내긴 어렵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을 동기화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작품 자체에서 나온 코다의 게임들이 추중간에 나온 게임들이 오리지널리티가 강하고 데이비도 매우 높게 고평가한다는 점. 둘째로 데이비는 중후반부터 코다의 상태를 걱정하며 코다가 일종의 자기 파괴적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한다는 점. 셋째로 기성작품들을 많이 즐겨봤고 개발도 해본 데이비의 입장에서 코다가 의도해놓은 수많은 기믹들을 우리가 플레이하기 편하게 파괴하거나 아예 기믹을 느끼지 못하게 해버린다는 점. 즉 데이비는 코다의 게임을 주무른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로 애초에 코다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게임을 제작하고 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들을 통해서 비기너스 가이드 역시 스텔레 패러블과 동일한 창작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말하는 은유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미술의 화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왜 창작을 하는가? 게임 개발자로 한정지으면 당신은 왜 게임을 만드는가? 겠죠. 데이비란 나레이터 캐릭터는 독특합니다. 이미 유명한 게임 스텔리 패러블을 개발하여 고티를 수도없이 받은 창작자인 동시에 코다라는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의 작품을 소개하고 비평하고 디벨롭하기도 하죠. 데이비라는 캐릭터는 이 작품에서 기성 창작자인 동시에 수용자로 코다를 전방위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코다가 게임을 만들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건 기성 창작자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될 일이죠. 남들한테 안 보여줄 거면 창작을 왜 하는 거야? 꼴랑 망가 하나 번역해도 지 닉네임을 후기에다가 받고 싶은 게 인간 마음인데 열심히 만들어 놓고 플레이어를 상정하지 않는 건 대체 무슨 작전
걱정이지? 라는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코다가 일부러 플레이어가 접근할 수 없게 일반적인 경로로는 액세스할 수 없는 구간을 만들어놔도 마치 해커 같은 수용자로 다가와서는 게임의 전방위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이 안에서 코다가 느끼는 것은 부담감이죠. 그래서 데이비한테 남기는 인서머리스를 보며 내가 마치 널 위해서 개발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라고 쏘아붙이듯 이야기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비기너스 가이드의 핵심입니다. 창작자는 누군가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도 그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모양이죠. 창작자에게 수용자란 좆도 모르는 깨말모 새끼들인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즐겁기도 하고 즐겨주는 사람이 고맙기도 한 존재입니다. 창작자분들 만나보면 다 비슷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수용자에 대한 애증. 코다는 데이비의 말과 반응에 실제로 휘둘리기도 합니다. 마치 창작자들이 대중의 반응에 휘둘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상을 받기라도 하면, 어떤 아이디어를 극찬받기라도 하면 그것 자체가 일종의 족쇄가 되며 다음 창작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내심 나는 나를 위해 창작해, 니네가 뭔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의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받고 있는 이 평가들이 전부 고평가 혹은 과대평가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네가 나에게 뭘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겐 그것이 없어. 데이비는 코다의 게임이 반짝이고 생동감 있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들이 코다라는 창작자에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라는 유튜버도 코다의 세 번째 게임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코다에게 그 반응 자체가 스스로를 묶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데이비가 코다의 글을 보고 솔직히 말하듯이요, 내가 너에게 독을 탔구나 라고. 비기너스 가이드는 수용자와 창작자 사이의 미묘한 관계성을 뜯어내고 고발하는 작품입니다. 그 전의 작품인 스탠리 페러블이 그랬듯이요. 하지만 스탠리 페러블이 수용자의 행동을 비웃다가도 결국에는 그들의 게임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수용자가 없는 나레이션을 공허할 뿐이라며 수용자를 까발리다가 결국 존경하는 구성을 가진 것과는 정반대로, 코다라는 아마추어 티 풀풀 나는 창작자를 가져와서 이따구로 창작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안에는 그래도 몇 가지 반짝이는 게 있고,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너무 거지 같다 라고 고나리질을 하기도 하며, 게임의 창작 자체에 꽤 무거운 비판을 가하지만 결국에는 창작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겪을 수도 있는 부담감, 수용자들의 해킹 시도 등의 나의 최소한의 바운더리도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불쾌감, 창작물을 통해서 창작자를 파헤치려고 하는 그 수작질에 느껴지는 혐오감. 데이비가 뭘 한다고 코다의 작품들을 보면서 코다의 이 작품은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을 거다, 이런저런 궁예질한 것에 대한 짜증 등을 조명하며 창작자가 느낄 수 있는 염증들을 나도 느껴봤음을 담담하게 소설하는 그야말로 초심자들을 위한 가이드, 더 비기너스 가이드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데이비라는 개발자의 수필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작품의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비기너스 가이드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작인 스탠리 페러블을 즐길 뿐만 아니라 데이비라는 창작자의 개인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니까요. 역시 창작물을 통해서 창작자를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다니까요. 데이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만한 모습으로 자기가 고티를 받은 게임을 개발한 것이 얼마나 차기작을 만드는데 부담이 되는지, 애초에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수필을 썼어요. 당신이 예술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것은 태양을 받는 것과 같다.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멀리 있기 때문에 쥐고 있을 수도 없거니와 붙들고 있으려고 했다간 죽을 수도 있다. 예술가들은 그 스스로를 위해서 예술을 한다고 자기 위안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지가 상을 받는 거에 휩쓸리기도 하고 인정욕구에 미쳐버리기도 하고 다음 건 어떻게 만들지 불안해 빠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창작자는 다 그런 법이죠. 이제 이 게임을 통해서 데이비란 창작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역시 저같이 훌륭한 평론가가 있어야만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비기너즈 가이드를 거의 한 30번은 재생해서 플레이하기도 했죠. 나레이션 버튼을 없애서 진행한 게 반, 나레이션과 함께 진행한 게 반. 그 와중에 나레이션 시키는 것을 다 거부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야리코미를 하면서 느낀 게, 이 작품은 결국 데이비란 개발자가 얼마나 불안했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작품이란 거예요. 물론 이 작품이 뒤에 항아리 게임이라는 작품에 영향을 준 부분들은 놀랍죠. 게임에 왜 꼴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질문을 베네포디에게 던져준 것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염증을 보이고는 자신의 달란트에 불안을 느꼈던 그가 비기너즈 가이드 이후로는 눈에 띄는 창작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게임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그의 작품을 두 개나 평론하고 스탠리 페러블에 대한 리뷰도 수없이 언급해가면서 데이비란 인물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한국에서 당신 작품이 이렇게까지 고평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예술 그놈의 예술. 어차피 당신은 게임이란 마이너한 판에서 더더욱 마이너한 메타피션이 하는 사람일 뿐이야. 꼭 대중예술에서 성공하지 못한 인간이 예술이라는 거적대기 뒤에 숨어가지고 스스로의 상업적 성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지. 아니 그래, 사실 너는 이런 평가를 내게 받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이해해줘. 사실 네 게임의 광팬이야. 데이비란 사람이 없었으면 사실 나도 없었을 거야. 네가 게임을 만들지 않는 게 너무 슬퍼. 스탠리 페러블 울트라 디오스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미 완성된 작품에 하나 더 얻는 게, 아니다, 난 그렇게라도 네 모습을 보는 게 좋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너를 보고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얻는 것 뿐인데, 평론이라고 있어 보이게 떠들지만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뭐라도 다시 만들어주면 안 될까? 어쩌면 넌 너의 이해자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너라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 너의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이 필요할지도 몰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선 네 작품이 필요해.